강태식 52세 부유한 사업가는 경기도 양평의 호화로운 한옥 창문 앞에서 휠체어에 고정된 차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12월의 차가운 저녁, 두꺼운 눈송이들이 노란빛 속에서 부드럽게 춤추며 넓은 부지를 은빛 하얀 담요로 덮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요새로 변모시켰다.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은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차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의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은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한때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났던 먼 기억들을 떠돌고 있었다. 20년 전 그 운명의 날을 기억했다. 교통사고로 그의 걷는 능력을 영원히 앗아간 그날을. 사고 전 강태식은 강력하고 야망 있는 남자였으며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한 부, 높아지는 명성,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박미숙이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사고는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그의 다리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을 들은 후에도 친구들과 파트너들은 여전히 그를 자주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강태식이 힘과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빠르게 사라졌다. 전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사회적 약속은 드물어지더니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는 매일을 집어삼키는 깊고 압도적인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그의 가족마저 그를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타지에 계셨고 유일한 동생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명절마다 형식적인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것은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강태식은 알고 있었다. 사고 후 처음 몇 년 동안 강태식은 재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고의 의사들, 외국의 치료법,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점차 그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한때 따뜻했던 그의 마음은 차가운 돌로 변해갔다. 양평의 산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아름다운 한옥은 원래 그와 미숙이 함께 늙어갈 곳이었다. 전통적인 기와지붕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 집은 그들의 꿈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지금 이 넓은 방들은 그의 공허함만을 메아리쳤다. 발자국 소리 없는 복도들, 차가운 식탁, 그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손님방의 문들. 태식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의 서재로 향했다. 벽에 걸린 족자들과 값비싼 도자기들이 그를 내려다보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를 위해 이 불을 쌓아왔는가? 누구와 이 아름다움을 나눌 것인가? 창밖으로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강태식의 마음속에는 오직 끝없는 겨울만이 존재했다. 점차적으로 강태식은 자신이 살던 허영심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신경 쓰며 누구도 진정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한없이 사랑했던 여자마저 그를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었다. 한때 화려한 파티에서 그와 함께했던 박미숙은 그가 매일 쏟아내는 쓰라림과 원망을 5년간 견딘 후 이혼을 결정했다. 그녀는 도움을 주려 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냉담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절대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지 알아. 차라리 그날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는 마지막 다툼에서 소리쳤었다. 미숙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그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지만 곧 분노가 그를 다시 덮쳤다. 미숙이 떠났을 때 태식은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공허함과 영원한 차가움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때 그의 어머니, 김영자,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마저 멀어졌다. 그녀의 방문은 매번 그녀의 노쇠한 눈에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의 표정으로 채워졌다. 태식아, 사람들을 다시 만나봐. 새로운 기쁨을 찾아보렴. 어머니는 외아들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며 용기를 북돋았다. 하지만 태식의 완고한 자존심은 그와 그를 낳고 여러 해 동안 길러준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방문은 드물어졌고 짧고 어색한 전화 통화로 줄어들었으며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을 벽 뒤에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태식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언제든 준비되면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영자는 마지막 방문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직접적인 대화였다. 그 후로는 오직 드문 전화 통화만이 있었다. 이제 태식은 양평의 넓은 한옥에 완전히 혼자였다. 도우미 이영숙만이 일주일에 몇 번 청소와 식사 준비를 위해 왔다. 하지만 그녀도 태식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녀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때 성공한 건설회사 CEO였던 그는 이제 회사 일에도 관심을 잃었다. 그의 동생이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했고 분기별 보고서만 보내왔다. 태식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과 호화로운 가구들은 이제 그에게 쓰라림만을 불러일으켰다. 동생 강태주는 가끔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형, 어떻게 지내? 다음 달에 한국에 잠시 들를 예정이야. 그때 보자.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은 결코 오지 않았다. 태주는 항상 갑작스러운 회의나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방문을 취소했다. 태식은 더 이상 실망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 강태식은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어떤 재산도 이해심 많은 마음, 위로의 손길,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발로 걷던 감각을 기억했다. 20년 동안 다시 경험하기를 꿈꿔왔던 것.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경멸했고 의미 없는 존재를 경멸했으며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했다. 이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중얼거렸다. 책장에는 그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이 가득했다. 한때 그는 역사와 철학에 빠져 있었다. 이제 그 책들은 그저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떠날 용기를 결코 찾지 못했고 너무 넓은 세상을 떠도는 조용한 유령처럼 남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찬 기류가 스며들어 방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떨게 했다. 태식은 자신의 인생이 언젠가 바뀔 수 있을지 궁금했다. 기적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가 젊었을 때 믿었던 거짓말일 뿐인가?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고 전 찍은 사진이었다. 미숙과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그들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미숙에게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다시 안아드릴 수 있다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단어는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를 담고 있었다. 해소되지 않는 원한, 슬픔, 분노, 그리고 한국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 태식의 하는 글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그는 직원용 측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을까? 그의 유일한 남은 직원 이영숙은 오래전에 그녀의 일을 마치고 떠났다. 처음에는 노크를 무시하고 싶었다. 그가 받아들인 자기 부과된 고독에서 그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노크는 계속되었다. 부드럽지만 고집스럽게.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를 깨우려는 것처럼. 한숨과 함께 호기심이 승리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밀었다. 아마 영숙이 무언가를 두고 간 모양이군. 그는 생각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바랐다. 어쩌면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도, 어쩌면 누군가가 그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그가 문에 도달했을 때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 늦은 밤 방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영원히 바꿀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태식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운명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눈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희미한 현관등 아래 두드러졌다. 그녀의 옷은 낡고 헤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커다란 반짝이는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너무 배고파요. 혹시 남은 음식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태식은 그 눈에서 빛나는 솔직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대로 얼어붙었다. 현관의 희미한 노란빛이 그녀의 섬세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추운 겨울밤의 차가움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강조했다. 그녀는 떨면서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큰 갈색 눈은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흔적 없이 그를 응시했다. 태식은 사람들이 그의 화려한 휠체어를 볼 때 주는 조심스럽고 회피하는 시선에 익숙했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소녀는 그의 불구의 다리에 무관심한 것 같았다. 그녀는 부자 아저씨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식은 부드럽게 목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려 했다. 뭐라고 했니? 태식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얼음과 눈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배가 너무 고파요.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 솔직한 말에 태식은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이런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가. 태식은 그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찢어진 주머니가 있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로 얇은 천이 드러났다. 그녀의 달아빠진 운동화는 작은 발가락들이 보일 정도였고 그녀의 피부는 얼어붙은 공기로 인해 창백했다. 이 모습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본능적으로 그는 이렇게 작은 소녀가 어떻게 혼자서 눈 내리는 밤에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걸하러 낯선 사람의 집에 올 수 있는지 의아했다. 이름이 뭐니? 그는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걱정으로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송혜운이에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그녀의 지친 외모를 부정하는 놀라운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에 살고 있니, 가네 아저씨? 엄마랑 저는 길 건너편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엄마는 자주 늦게까지 일해요. 혜운이는 그의 한옥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 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태식은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고립되어 살아서 자신의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가난한 아파트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다. 그럼 왜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않았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 엄마는 3가지 다른 일을 해요. 어떤 밤에는 너무 늦게 오세요. 오늘 우리 옆집 할머니가 부자들은 항상 좋은 음식을 버린다고 하셔서 아저씨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혜운이는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평범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혜운이의 직설적인 정직함에 태식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떨고 있는 소녀를 관찰했다. 그런 다음 망설임 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들어오렴.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게. 혜운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주변의 화려함에 눈이 커졌다. 값비싼 보물들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처럼 그녀 앞에 펼쳐졌다. 전통 도자기와 고급 가구, 벽에 걸린 명품 그림들. 그러나 태식은 그녀의 눈에서 탐욕이나 시기심이 없는 것에 더 놀랐다. 오직 어린아이다운 호기심만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났다. 우와, 이건 뭐예요? 혜운이가 거실 중앙에 있는 큰 도자기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조선시대 백자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태식은 설명했다. 평소에는 누군가가 그의 소장품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혜운이의 호기심은 그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다. 그는 혜운이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의 넓은 주방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과 대리석 조리대로 꾸며져 있었지만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 보였다. 태식은 냉장고에서 먹지 않은 음식 접시를 꺼냈다. 영숙이 아침에 준비해 둔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었다. 혜운이는 깊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음식에 달려들기보다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태식은 조용히 웃었다. 내 같은 작은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저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혜은이는 완전히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온전히 믿으며 말했다. 태식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은 짜증으로 빛났다. 분명히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순진한 눈빛에서 보이는 분명한 진정성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조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장난치는 거니?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물었다.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혜은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친절과 사랑은 어떤 것이든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제가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시면 저도 분명히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에 태식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20년 동안 그는 국내외의 수많은 의사들, 유명한 전문가들, 값비싼 치료법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실패했다. 어떻게 이 작은 소녀가 전 세계 의학계가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혜은이의 눈에서 보이는 순수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의 불꽃이 그의 내면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배고파 보이는구나. 먼저 먹어라. 태식은 말했다. 혜은이는 감사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젓가락을 다루는 방식에는 예의와 훈련이 보였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히 좋은 양육을 받았다. 태식은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소녀가 갑자기 그의 집에 나타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20년 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혜은아, 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니?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은이는 음식을 삼키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해요. 주말에는 아파트 청소도 하세요. 엄마는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일하세요. 혜은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태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3가지 일을 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음식이 맛있니? 태식이 물었다. 혜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만큼은 아니지만요. 그 순수한 대답에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부자의 집에서 먹는 비싼 음식에 감탄하는 대신 여전히 어머니의 소박한 요리를 더 높이 평가했다. 내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세요. 할머니는 전라도에서 오셨거든요. 아저씨도 언젠가 드셔보셔야 해요. 태식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혜은이의 순수함과 솔직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은이는 자신의 접시를 씻으려고 했다. 태식은 놀랐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할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항상 누군가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태식은 감동했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도 혜은이는 이미 예의와 책임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싱크대 옆에서 휠체어를 돌려 그녀가 접시를 씻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주에 깊게 접시를 닦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혜은이가 말했다. 갑자기 태식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20년간의 고독 후에 이 작은 소녀의 존재는 그의 어두운 집에 빛을 가져왔다. 바깥은 너무 추워.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그가 제안했다. 혜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태식은 놀랐다. 왜 다시 오고 싶니? 아저씨가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아저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다. 혜은아, 나는 20년 동안 걷지 못했어. 최고의 의사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혜은이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내일 제가 특별한 것을 가져올게요. 기적의 시작이 될 거예요. 태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순수한 믿음 앞에서 그의 논리와 냉소는 힘을 잃었다. 그래, 내일 다시 와도 좋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혜운이는 기뻐하며 출구로 향했다. 문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 돌아보았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강태식이야. 태식, 아저씨 내일 뵐게요. 그녀는 활기차게 말하고는 눈 속으로 사라졌다. 태식은 문간에 남아 그녀가 길을 건너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작은 실루엣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을 닫으며 태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희망. 정말 기적이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혜운이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직원용 문이 아닌 정문을 두드렸다. 태식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빠르게 열었다. 안녕하세요, 태식 아저씨. 혜운이가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작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약속대로 왔어요. 이건 아저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태식은 호기심에 신문지 꾸러미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작은 진달래 한 송이가 나왔다.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꽃봉골이었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분홍빛 꽃이었다. 이게 뭐니? 태식이 물었다. 감사의 기적이에요. 혜운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진정한 감사는 첫 번째 기적이래요. 아저씨가 저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꽃은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태식은 다시 꽃을 바라보았다. 늦겨울에 이런 꽃을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했다. 이 꽃을 어디서 구했니? 우리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 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키우는 거예요. 이 꽃은 특별해요. 추운 겨울에도 피니까요. 엄마는 이 꽃이 희망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난다고 하셨어요. 태식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키우고 나눌 줄 알았다. 정말 고마워, 혜운아.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혜운이는 밝게 웃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식 아저씨,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오래 걷지 못하셨어요? 태식은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진정성이 그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혜운아, 오래전에 다쳤단다.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해. 하지만 의사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혜운이가 가까이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아저씨 무릎을 만져봐도 될까요? 태식은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는 앞으로 나와 그의 무릎에 작은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그는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따뜻함이 그를 통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리에서 느껴지는 명확한 감각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은 것처럼 평화로운 따뜻함이 그의 가슴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니, 혜운아? 아저씨 다리에 사랑과 믿음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태식은 그 순간 깨달았다. 혜운이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연민이나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깊은 감사함으로 바라보았다. 일어서서 혜운이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식 아저씨,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태식은 혼자 앉아 혜운이가 준 작은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고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선입견들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조금이나마 희망과 인간성에 빛이 그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오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이 일하러 왔을 때 태식은 전날 밤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영숙은 20년 넘게 그의 집에서 일해왔으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족을 위해 일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어려운 시기 동안 그를 돌보았고 태식은 항상 그녀의 의견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녀의 반응에 그는 놀랐다. 그렇게 낯선 아이를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그 허름한 동네에서 온 가난한 아이를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태식의 방을 청소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아이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어쩌면 당신이 부자라는 걸 알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요? 태식은 눈썹을 찌푸렸다. 영숙의 거친 말에 화가 났다. 그녀가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화가 난 적은 없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혜운이를 향한 보호적인 충동이 일어났다. 영숙 씨, 그 아이는 겨우 6살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완전히 진실하다고 느꼈어요. 태식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실하다고요? 영숙은 비웃었다.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가늘어졌다. 태식 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부를 이용했죠. 그 실수를 또 범하지 마세요. 태식은 침묵했다. 그녀의 말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를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너무 순진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을까? 사고 이후 그를 떠난 수많은 친구들을 생각했다. 미숙이 그를 버렸던 방식을. 그의 냉소주의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익숙한 노크 소리가 다시 문에서 들렸다. 태식은 그 소리에 망설였다. 영숙의 경고가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호기심이 승리했고 그는 문을 열었다. 혜운이가 거기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겨울 해가 뜨는 것처럼 빛났다. 안녕하세요, 태식 아저씨. 그녀는 기쁘게 불렀다. 또 다른 작은 꽃을 조심스럽게 오래된 신문지에 싸서 내밀었다. 감사 인사하러 다시 왔어요. 이건 감사의 기적이에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모든 걱정은 그녀의 눈에서 맑은 빛을 볼 때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진정한 따뜻함으로 꽃을 받았다. 고마워, 혜운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혜운이는 환하게 웃었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진지했다. 태식 아저씨,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오래 걷지 못하셨어요? 태식은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녀의 진정성이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거부할 수 없었다. 네, 혜운아. 오래전에 다쳤단다.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해. 하지만 의사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혜운이가 가까이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번 아저씨 무릎을 만져봐도 될까요? 태식은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작은 손을 그의 무릎에 올렸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녀가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태식 씨, 이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혜운이는 영숙의 화난 목소리에 놀라 물러섰다. 태식은 즉시 개입했다. 영숙 씨, 괜찮아요. 혜운이는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요?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요? 이 아이는 분명 뭔가를 원해요. 돈이나 다른 것을. 당신은 너무 쉽게 속아요, 태식 씨.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태식은 갑자기 화가 났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분노를 느꼈다. 영숙 씨, 그만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운이는 내 손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방문을 환영해요. 당신이 그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영숙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20년 동안 태식은 거의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순응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이 작은 아이를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영숙은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불만이 묻어났지만 태식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혜운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태식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줌마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괜찮아. 혜운아, 영숙 씨는 날 오래 돌봐왔어. 그래서 가끔 너무 보호하려고 해.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우리 엄마도 저를 많이 보호하세요. 하지만 엄마는 진정한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라고 하셨어요. 태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소녀는 그에게 많은 지혜를 전해주었다. 그녀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의 쓰라린 경험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혜운이는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태식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보드게임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바둑의 기본 규칙을 가르쳐 주었고 혜운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배웠다. 혜운아, 이렇게 오래 있어도 괜찮니?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엄마는 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저는 보통 옆집 김할머니가 봐주시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한대요. 태식은 찡그렸다. 그럼 누가 너를 돌봐주고 있니? 혜운이는 부끄러운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아무도요. 저 혼자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6살이지만 큰 아이니까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저를 의젓하다고 하셨어요. 태식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어린 소녀가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럼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갈래? 영숙 씨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혜운이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식은 영숙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영숙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명령을 따랐다. 저녁 식사 동안 태식은 혜운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루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예절은 완벽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왔다. 혜운아,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니? 혜운이는 밝게 미소 지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웃으시고 힘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제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3가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태식은 이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식사 후 태식은 혜운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의 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혜운이는 그냥 걸어가자고 했다. 아저씨,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갈게요. 멀지 않아요. 태식은 그녀의 현명함에 놀랐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사회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내일 또 올게요. 괜찮으시다면요. 혜운이가 문 앞에서 말했다. 물론이지. 태식이 대답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혜운이가 떠난 후 태식은 그의 서재로 돌아갔다.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그가 한때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사고 직전에 찍은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생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사라졌었다. 변할 수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혜운이의 순수한 믿음이 그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혜운이의 다음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변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호수의 봄의 첫 번째 햇살이 닿은 것처럼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영숙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영숙 씨, 오늘 장을 볼 때 어린이용 책 몇 권 사다 주세요. 동화책이나 그림책으로요.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이용 책이요? 무슨 일이세요? 혜운이가 오늘 다시 올 거예요. 그 아이에게 줄 것이 필요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태식 씨, 정말 그 아이를 계속 만나실 건가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 씨, 태식은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0년 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영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태식이 오랜만에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오후가 되자 태식은 창가에 앉아 혜운이를 기다렸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길 건너편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높은 담장과 정원이 우거진 그의 한옥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계였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들, 작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나. 태식은 중얼거렸다. 오후 늦게 혜운이가 마침내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식 아저씨.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나도 너를 위한 것이 있단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태식은 영숙이 사온 책들을 혜운이에게 건넸다. 혜운이의 눈이 커졌다. 와, 새 책이에요. 그녀는 기쁨에 차서 외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오지만 내 책은 별로 없거든요. 태식은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내 것이야. 마음껏 읽어도 돼. 혜운이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런 다음 자신의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어제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태식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색종이로 만든 접은 학이 있었다. 단순했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다. 학은 장수와 행복을 상징해요. 혜운이가 설명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저씨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태식은 말을 잃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종이학을 조심스럽게 들고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고마워, 혜운아. 이건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야. 혜운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식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살짝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눈빛이 더 밝아졌어요. 태식은 놀랐다. 그는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겉으로도 보일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런가? 그가 물었다. 네,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혜운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마음부터 치유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올 거예요.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오랜만에 그런 움직임을 느꼈다. 마치 녹슨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식은 혜운이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여행했던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혜운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공유했다. 그날 밤 길 건너편 어두운 아파트에서 송지현은 긴 노동의 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30 초반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끊임없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다. 가난한 동네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 미묘한 편견과 차별에 둘러싸인 삶은 지현에게 강한 인내력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불안의 흐름도 함께 흘러들게 했다. 엄마 김,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했어요. 혜운이가 태식의 집에서 얻은 남은 음식 용기를 들고 기쁘게 외쳤다. 지현은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딸의 밝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지만 곧 공포가 뒤따랐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니? 어둡고 난 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혜운아. 특히 낯선 사람들 집에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니? 지현은 그녀를 꽉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친절했어요, 엄마. 강태식 아저씨는 제게 음식을 주셨고 정말로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분은 다른 부자 사람들과는 달라요. 혜운이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나는 걱정을 알지 못한 채 지현은 얼어붙었다. 강태식.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종적 착취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들, 가난한 아이들을 이용하는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친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경멸적인 시선과 잔인한 조롱, 심지어 친절한 척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해야 했던 많은 어머니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에 대해 말해줘, 혜운아. 지현이 앉으며 딸의 모든 작은 반응을 살펴보았다. 혜운이는 휠체어에 앉은 은발의 남자가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그녀의 작은 꿈을 들어주었던 호화로운 저택에 관해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우연히 그가 다시 걷게 도와주는 기적에 대해 언급했을 때 지현의 공포는 커져갔다. 정말 그가 너를 무섭게 하지 않았니? 그가 너를 만지거나 이상한 질문을 했니? 지현은 그녀의 딸이 이용당하는 것을 생각하며 걱정과 분노로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아니요, 그는 그냥 제가 그의 다리를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의 다리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그냥 그가 덜 외롭게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혜운이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며 지현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들의 소용돌이였다. 그녀의 딸에 대한 사랑,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강태식을 마주하고 그녀의 어린 딸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내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게. 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혜운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 태식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슬퍼 보여요. 마치 유령처럼요. 지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엄마가 확인해야 해. 그게 엄마의 일이야. 혜운이를 침대에 눕힌 후 지현은 창가에 서서 길 건너편에 호화로운 한옥을 바라보았다. 그곳의 창문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내일의 만남을 예행 연습했다. 자신의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사람과도 맞설 각오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문에서 재빠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강한 눈빛을 가진 마른 젊은 여성 송지현이 그의 문간에 서 있었다. 당신이 강태식 씨겠군요. 지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경이 곤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저는 혜운이 엄마예요. 어젯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태식은 놀랐지만 곧 지현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어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고 전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혜운이의 음식 요청부터 그들의 대화까지. 그러나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지현의 오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긴장되었다. 부자 남자와 가난한 여자아이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제 딸이 혼자 당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아세요? 지현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어머니의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가난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악몽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강씨. 태식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송씨. 하지만 혜운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다시 인간처럼 느끼게 해준 아이입니다. 저는 결코 그 아이에게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연민이나 어두운 욕망이 아닌 외로움과 신뢰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방어벽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신이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제가 직접 당신이 사는 곳을 보고 싶어요. 저는 혜운이와 함께 여기에 올 거고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제 딸이 다시 올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태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혜운이는 언제든지 여기에 환영받습니다. 제가 의심의 여지를 준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집에서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현은 태식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약간 안심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이해하셔야 해요. 지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저는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혜운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아이는 운이 좋은 아이군요.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어서. 지현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이해를 표현하는 부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저는 혜운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안다고 믿고 싶어요. 지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어려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해요. 맞습니다. 태식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현은 약간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혜운이를 데리고 올게요. 그때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야, 지현이 떠난 후 태식은 휠체어를 창가로 몰았다. 그는 그녀가 길을 건너 낡은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자세에는 자부심과 위엄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다. 태식은 영숙을 불렀다. 영숙 씨,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올 거예요. 혜운이와 그녀의 어머니요. 좋은 다과를 준비해 주세요. 영숙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식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제 불친절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영숙이 예상치 못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태식은 놀랐다. 고마워요, 영숙 씨. 당신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태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치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다. 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그날 오후의 팽팽한 분위기는 지현이 혜운이를 데리고 태식의 저택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약속대로 다음날 저녁 지현은 딸과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높은 철문을 지나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며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차가운 하얀 벽돌 벽은 세대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나누어온 거리와 편견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혜운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지만 조심스러웠다. 지현은 그들이 정문에 가까워질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태식의 집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실루엣이 마치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창문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앞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대문 옆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면서 박정숙,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부유한 이웃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숙은 지현과 혜운이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열린 창문을 통해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멸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와, 강 씨가 이제 거지들에게 친절해지고 있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군. 그녀의 말은 거리를 가로질러 퍼져나가 밤에 산책하던 다른 이웃들의 귀에 닿았다. 모피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그들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걸음을 늦췄다. 근처의 한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송씨 가족이 부자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속삭였다. 지현은 모든 것을 들었고 각각의 잔인한 논평은 그녀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혜운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고 그녀의 눈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향해 깜박였다. 하지만 지현은 턱을 들고 조용히 딸을 저택 입구로 인도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인 망설임이 그녀의 딸을 이 장소를 둘러싼 조용한 증오와 숨겨진 폭력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서 그녀 같은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만 허용되었을 뿐 존경받는 손님으로 대우받은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며 태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드문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들을 거실로 초대했고 밖에서 날아오는 적대적인 시선들을 마치 조용한 보호 행위처럼 무시했다. 오늘 그는 환경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의자들이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나는 주전자가 그리고 따뜻한 환영의 표시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다과가 놓여 있었다. 다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씨. 안녕, 혜운아. 너희가 여기 와서 정말 기쁘구나. 태식이 시작했다.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현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지만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혜운이는 그러나 흥분을 거의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주위를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흡수하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와 속삭였다. 엄마, 태식 아저씨는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저씨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저씨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지현의 가슴이 아팠다. 낯설고 판단하는 눈빛에도 불구하고 혜운이는 이 남자 옆에서 드문 평화를 찾았다. 혜운이가 닭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태식은 지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진실함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제 곁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차갑고 저 혼자서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어요. 제 변호사와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혜운이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믿음과 목적의식이요. 지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이 기회가 안전한 집, 규칙적인 식사, 혜운이를 위한 더 밝은 미래,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거심을 알았다. 그러나 가난한 여성으로서 그녀의 자존심, 수년간의 굴욕과 경멸로 단련된 자존심이 갈등을 일으켰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현이 마침내 물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괜찮을까요? 당신의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송씨,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썼다면 난 오래전에 자살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동정과 뒤에서의 조롱을 견뎌왔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느꼈다. 이 남자는 단지 연민이나 동정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진정한 외로움과 인간적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제 이주를 떠올렸다. 피부색 때문에 그녀를 쫓아낸 집주인들, 밤에 혼자 걷는 두려움,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의 두려움, 그분들이 그녀를 소외시켰을 때 혜운이의 눈에서 본 눈물,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부풀어 올랐다. 만약 진정으로 당신의 집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현이 마침내 혜운이의 손을 꼭 쥐며 태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첫째, 혜운이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둘째, 저는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선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셋째, 언제든지 우리가 떠나길 원하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존엄성을 지키며 떠나겠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약속합니다.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여기 살 거예요? 정말요?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요, 혜운아. 태식 아저씨가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 혜운이는 태식에게 달려가 그의 휠체어 팔걸이에 기대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매일 아저씨 다리를 낫게 해드릴게요. 지현은 딸의 순진한 믿음에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혜운이가 태식에게 실현할 수 없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태식은 혜운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의 방은 2층에 있단다. 예쁜 정원이 보이는 방이야. 오늘 밤부터 이사할 수 있어. 지현은 망설였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물건을 정리해야 해요. 물론이죠. 태식이 대답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출게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영숙이 준비한 화려한 한정식이었다. 혜운이는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리들에 감탄했다. 불고기, 갈비, 다양한 나물과 반찬들. 엄마, 이거 봐요. 이 작은 생선들이 통째로 있어요. 혜운이가 멸치볶음을 가리키며 외쳤다. 지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이런 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식사 후 혜운이는 졸음이 몰려왔다. 지현은 그녀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문간에서 태식이 물었다. 내일 오실 거죠?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게요. 하지만 천천히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태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바깥에 적대적인 시선과 험담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오랜만에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담대한 결정에 그들의 삶을 걸었다. 일주일 후 지현과 혜운이는 태식의 한옥으로 이사했다. 이른 아침 그들은 몇 개의 가방에 모든 소지품을 담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오래된 보자기와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이었다.
혜운이는 자신의 낡은 인형 하나와 몇 권의 책만을 가져왔다. 그들이 정문으로 들어섰을 때 이웃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정숙과 그녀의 친구들은 길 건너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 봐. 가난뱅이들이 강 씨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정숙이 충분히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불쌍한 남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어? 지현은 턱을 들고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계속 걸었다. 혜운이는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 저 아줌마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혜운아. 지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모르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야. 태식은 이미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환영의 미소가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가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숙이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있었다. 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위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의 방은 기대 이상이었다. 넓고 밝은 공간에 아름다운 한지 창문이 있었고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혜운이는 흥분해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엄마, 이 방은 궁전 같아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열심히 일해왔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려 했다. 이제 그녀와 딸은 완전한 낯선 사람의 자비에 의존하게 되었다. 첫날은 어색함 속에 흘러갔다. 지현은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영숙에게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지만 영숙은 냉담하게 거절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집을 20년 넘게 관리해왔어요. 지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그것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식은 지현과 혜운이를 위한 자리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태식은 지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적절한 질문을 찾기 어려웠다. 송 씨,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죠.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고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열심히 사셨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혜운이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거든요. 식사 후 혜운이는 태식에게 그녀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태식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혜운아. 취침 시간이 되자 혜운이는 태식에게 인사했다. 내일 봐요, 아저씨. 내일은 아저씨 다리를 치료하는 특별한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녀가 방으로 올라간 후 태식과 지현은 잠시 침묵 속에 남겨졌다. 혜운이가 당신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돼요. 지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 아이는 정말로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혜운이는 이미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지현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태식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 목숨을 걸고요. 이사한 지 2주가 지났다. 지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숙이 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영숙이 불만을 표했지만 지현의 요리 솜씨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현의 고향인 전라도 스타일의 된장찌개는 태식까지 즐겁게 만들었다. 혜운이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태식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화답했다. 태식은 점차 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더 자주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다. 서예, 독서, 심지어 회사 업무에도 약간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현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언젠가 태식이 그들에게 실증을 느끼고 떠나라고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느 저녁 혜운이가 잠든 후 태식은 지현을 그의 서재로 초대했다. 방은 오래된 책들과 골동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제안했다. 송씨,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태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 떠나라고 할 것인가? 혜운이가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태식이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이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해요. 지현은 불안하게 끄덕였다. 혜운이에게 제 성을 주고 싶어요.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요. 지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다.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혜운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 자신의 딸처럼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고 싶어요. 제 재산의 상속자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가족은요, 동생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동생은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돈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없죠. 태식은 휠체어를 창가로 몰았다. 나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송씨. 혜운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나는 다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길 원해요. 지현은 얼음이 된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꿈이었다. 자신의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두려웠다. 태식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결정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태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혜운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그 아이의 어머니일 거예요. 저는 단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가 방을 나갈 때 태식이 그녀를 불렀다. 송씨,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는 돌아보았다. 당신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내 회사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일이요. 지현은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려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태식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송씨. 그것을 알아보는데 혜운이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날 밤 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식의 제안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그녀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라의 정원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곳의 아름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3개의 일자리를 가진 지친 어머니였다. 이제 그녀는 부유한 집에 살며 그녀의 딸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제안받고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현은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을 떠올렸다. 혜운이의 아버지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버린 일, 그녀의 부모님이 수치스럽다며 등을 돌린 일,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싸워야 했던 무수한 밤들. 그녀는 항상 혜운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이건 자비가 아니야. 그녀는 깨달았다. 태식 씨는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현은 태식을 그의 서재에서 찾았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태식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태식은 사진첩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로 혜운이를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지현이 물었다. 네, 태식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하는 일은 없었어요. 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식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혜운이는 항상 제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아이의 삶에 함께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 아이를 키울 거예요. 파트너로서요.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현이 계속했다. 저도 일할 거예요. 당신의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으로서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기여하고 있어요. 지현 씨. 하지만 당신의 바람을 존중합니다. 내 회사에서 당신의 기술과 열정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게요. 지현은 태식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혜운이에게 당장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아직 어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동의합니다. 태식이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할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식의 눈에서 그녀는 진정한 따뜻함과 존중을 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실수가 아닐 것이다. 그럼 결정된 거군요. 그녀가 말했다. 태식은 손을 내밀었고 지현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외로운 영혼이 예상치 못한 우정 속에서 위안을 찾은 순간이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태식이 말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이어야 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할 때 태식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지현 씨, 고맙습니다. 당신과 혜운이는 내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태식 씨.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창밖에서 봄의 첫 번째 꽃봉오리가 벚나무에 맺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한옥의 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자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바깥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그 가난한 여자와 아이가 강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는 소식은 맑은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고급 동네 전체에 퍼졌고 며칠 만에 편견의 지하수가 세 사람이 겨우 평화를 구축하기 시작한 집을 휩쓸었다. 태식, 지현, 혜운이의 공동생활은 이상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현은 여전히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관리하고 집안을 정돈했다. 혜운이는 넓은 방 사이를 뛰어다니며 빈 공간을 어린이의 웃음으로 채웠다. 하지만 그 행복한 분위기는 곧 벽 너머의 무수한 의심의 시선과 독이 묻은 말들에 질식당했다. 익명의 편지들이 대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이 담긴 경고로 가득한 그들은 당신을 바닥까지 착취할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여기 있어요. 불쌍한 강씨, 이렇게 쉽게 속다니. 정숙과 그녀의 부유한 친구들은 골프클럽에서 태식의 몰락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다를 떨었고 한때 상류사회의 상징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된 것을 즐겼다. 한때 태식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서 그를 피했고 그의 뒤에서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몇몇 오래된 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위험에 대한 날카로운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태식을 낙담시키고 지현을 긴장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가 딸이 커튼 사이로 불안하게 엿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찰이 전화해 낯선 사람이 왜 태식의 집에 살고 있는지 묻지는 않을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당신은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현이 어느 저녁 태식에게 물었다. 혜운이가 잠든 후에 사람들은 당신이 저희를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20년 동안 그들은 내 뒤에서 속삭였어요. 이제는 그저 더 큰 소리로 말할 뿐이죠.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혜운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애는 다른 아이들이 그녀에게 당신의 돈을 위해 여기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들의 부모에게서겠죠. 지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태식 씨. 우리는 이 동네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 집에 속해요. 그리고 이건 내 집이에요. 내가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당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태식은 눈을 피했다. 아직요. 하지만 곧 그럴 거예요. 긴장이 정점에 이른 것은 토요일 아침 김영자, 태식의 어머니가 저택 대문에 나타났을 때였다. 우아한 코트를 입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오면서 그녀는 두 여성의 존재로 변화된 가족의 집을 엄격한 눈길로 살폈다. 태식이 혜운이에게 그림 수업을 가르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보안 모니터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영자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단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지현을 향한 차가운 시선만 있었다. 어머니, 이분은 송지현 씨와 송혜운이에요. 그들은 손님이자 이제 내 가족이에요. 태식이 그들을 소개했다. 영자는 지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태식아, 부끄럽지 않니? 이 두 낯선 사람들, 다른 계층,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이 집에서 살게 하다니. 내 어머니가 한때 자신의 손으로 돌봤던 부엌을 그들이 차지하게 두다니 무슨 생각이었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지현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혜운이는 어머니 뒤로 숨었고 태식은 불안하게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태식이 시작했다. 하지만 영자가 그를 날카롭게 끊었다. 넌 약해졌구나, 아들아.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송지현 씨,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 벽 뒤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현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저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지현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강했다. 저는 태식 씨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일합니다. 저는 부자들의 자비를 구걸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 가치를 의심하신다면 제가 이 집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지금 제 딸의 눈을 보세요. 더 이상 매일 밤 두려움에 떨지 않는 눈을. 영자는 지현의 단호함에 놀랐다. 그녀의 일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잘 구성된 논리적 반박은 생각나지 않았다. 영자 여사님, 지현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저는 당신이 저 같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행복을 보세요. 제 딸과 제가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혜운이는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모든 말과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태식은 어머니에서 지현으로 감사와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버림받을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진 채 시선을 옮겼다. 처음으로 태식은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고 턱을 들어 올리고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제 삶은 수년간 죽은 것 같았어요. 지현 씨와 혜운이가 왔을 때만 저는 다시 기쁨, 희망,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느끼는 법을 기억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도, 어머니도 포함해서 그들을 모욕하거나 쫓아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제 집이고 저는 그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자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받은 자존심, 슬픔, 그리고 아들의 새로 발견한 힘에 대한 당혹감 사이에서 요동쳤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감추려 하는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작은 부엌에서 지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혜운이는 어머니를 팔로 감쌌고 태식은 그의 가족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그들이 견뎌낸 어려움에 대한 감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으세요? 태식이 지현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지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태식이 사과했다. 제 잘못이에요. 지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부모님께 실망을 주기는 어려운 일이죠. 혜은이가 태식의 휠체어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아저씨, 할머니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식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혜은아. 할머니는 단지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실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현은 그것이 사실일지 의심스러웠지만 혜은이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혜은아, 위층에 가서 숙제 좀 해볼래? 엄마가 곧 올라갈게. 혜은이가 떠난 후 지현은 태식에게 다가갔다. 당신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9세대예요. 그녀는 계급과 신분이 모든 것이라고 믿으세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어머니의 기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지현은 오랫동안 태식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주 전, 그는 20년 동안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쓸쓸한 부자였다. 이제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맞서 말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지현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이런 일은 다시 있을 거예요. 당신은 괜찮겠어요? 태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혜은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현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손을 씻었다. 저녁 식사 준비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제 어머니의 특별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만들 거예요. 태식은 그녀가 도마 위에서 재료를 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현이 얼마나 강한지 새롭게 감탄했다. 그녀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강인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날 밤부터 그들 사이의 벽은 크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깥의 편견이 끈질기게 남아있을지라도 그 문 뒤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었다. 어떤 모욕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가족이. 영자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지현과 혜은이의 삶은 새로운 패턴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지현은 태식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무 보조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조직적인 능력과 세심함은 곧 인정받았다. 태식의 개인 비서는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혜은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태식에게 달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의 다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녀가 고안한 특별 운동을 함께했다. 오늘은 다리가 어때요, 아저씨? 혜은이가 매일 물었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 태식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비록 그의 다리에서 실제 감각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체적인 신체 상태는 개선되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더 잘 잠들었으며 식욕도 좋아졌다. 어느 저녁 혜은이가 잠든 후 태식과 지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태식이 말했다. 혜은이의 입양 서류가 준비됐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정말 혜은이를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지현이 마침내 물었다. 네. 태식이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혜은이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 아이를 내 딸로 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이에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혜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저도 그 아이가 필요했어요. 태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지현 씨. 지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태식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실함이 있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렇죠. 지현이 작게 웃었다. 네, 하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태식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창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처음에는 미세한 따끔거림이었다가 점차 따뜻한 감각으로 변했다. 태식은 충격을 받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실제로 느꼈다. 이게 가능할까? 그는 속삭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계속 시도하자 그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식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들이 그의 척수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 그의 눈앞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발가락을 다시 움직여 보았고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움직였다사 혜운이 그가 속삭였다. 그 아이가 옳았어. 태식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시도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었다. 실제 희망이. 그때 혜운이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태식의 얼굴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저씨, 왜 울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내 발가락을 봐. 그는 다시 집중했고 발가락이 움직였다. 혜운이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움직였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제가 말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지현이 혜운이의 외침 소리에 달려왔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요. 혜운이,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혜운이는 기쁨에 차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태식 아저씨가 다시 걸을 거예요. 태식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이것이 긴 회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식이 다시 완전히 걸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의 다리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